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20분입니다. 정부가 민생 회복의 마중물로 전 국민에게 1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죠. 얼어붙은 내수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 30조 5천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이 추경의 기대 효과와 논란 등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짚어보고요. 또 소비 쿠폰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보겠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9일이었던 것 같아요. 정부가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 2주 만에 30조 5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 예산을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대규모 추경을 내놓는 것은 좀 이례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 상황이 지금 그만큼 좋지 않다. 이 뜻이기도 할까요? 예, 그런데 우리가 어떤 원인이 좀 단기적인 원인이고 어떤 원인이 좀 장기적인 원인인지는 좀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네. 보통 국민들은 이게 장기든지 단기든지 그냥 어려운 걸 분간할 수는 없지만은 네,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추경 가지고 단기적인 문제는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네. 이거를 착각하면은 잘못된 도구로 그 문제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네. 분간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네. 요거를 분간하는 어떤 기준은 잠재 성장률입니다. 잠재 성장률은 네. 우리가 정상 성장을 한다면 네. 침체도 아니고 호황도 아니고 그냥. 정상 성장을 한다면 우리가 한 어느 정도의 성장률을 생각할 수가 있느냐. 네. 요게 작년 말에 계산한 숫자가 한 1.8에서 2.0입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정상 성장을 해도 경기 둔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네. 너무나 이 잠재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잠재 성장률을 높이려면 우리가 경제 개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금년의 문제는 우리 지금 예측하는 실제 성장률이 이 잠재 성장률보다 훨씬 낮다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0.8%를 예상하고 있고 네. 일부 국제 투자은행들은 네. 0.3%까지 예측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 추경을 가지고 0.3%를 뭐 1.8까지는 안 되겠지만 지금보다는 더 높이 좀 끌어올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 추경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 추경을 계속하면은 우리가 1.8, 1.9 그렇게 나갈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죠. 지금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 같다는 건 아니고 또 네.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일부 문제를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은 네. 해결책은 아니다. 이걸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보면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이 집행이 되면 올해 경제 성장률이 0.14에서 0.32%포인트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도움은 좀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금년 성장률이 0.3에서 0.8로 예측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가장 낙관적인 예상을 받는다고 해도 한 0.5에서 네. 한 1 정도 그 네. 정도까지만 높일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받는 어떤 고통을 완화시켜 줄 수는 있지만은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근본적인 그 성장 문제는 해결해 줄 수가 없다. 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경을 쓰면 쓸수록 또 미래 문제가 쌓이는 것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계속 추경을 통해 가지고선 낮아지는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것도 잘못된 전략이라고 보고요. 네. 금년에 단기 성장률이 하도 잠재 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단기적인 어떤 대책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30조 5천억 원의 그 추경을 그럼 어떻게 쓴다는 건지 그 내용을 좀 짚어주시겠어요? 예, 그럼 일단 세출과 관련돼서는 네. 한 20조 원 세출이 지금 이제 계획되고 있는데요. 세출이라는 게 국가나 지자체가 한 회계 연도에 있어서 예, 쓰는 돈을 쓰는 모든 거죠. 지출이죠. 예, 지출을. 그다음에 네. 그렇게 해서 20.2조 원에서 네.
좀 경기 진작을 위해서 쓰는 돈이 한 15.2조 원이라고 하고요. 네. 여기에는 그 민생 회복하는 뭐 소비 쿠폰이나 네, 네. 지역 화폐나 네. 그다음에 건설 경기 활성화 정책이나 네. 신산업 투자 정책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 5조 원이 민생 안정을 위해서 쓰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것은 소상공인 지원, 네. 그다음에 장기 연체 소각 탕감이죠. 네, 뭐 그리고 네. 고용 안전망 강화 이런 조치에 쓰게 돼 있고 그다음에 10.3조 원은 세입 경정. 네, 경정이면은 세금이 좀 덜 들어올 거다. 그렇게 해서 생각을 재계산을 해서 한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해서 경정이라는 건 고친다는 거잖아요. 당초 예상보다 한 부족하거나 그럴 때 쓰는 한 거잖아요. 10.3조 원이 좀 낮게 들어올 거라고 해서 총 그 예산 규모 바뀐 규모는 30.5조 원인데 네. 그중에서 정부가 실제로 투입하는 돈은 네. 20.2조 원이 되는 알겠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30조 5천억 원 중에서 덜 들어올 걸 생각해서 10조 3천억 원은 내버려 두고 20조 2천억 원 중에서 15조 2천억 원은 경기 진작용으로 쓰고 5조 원은 민생 안정용으로 쓰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그 계획인 것 같습니다. 맞죠,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소비 쿠폰이에요. 그러니까 소비를 촉진시켜서 내수 부진을 좀 살려보겠다고 하는데 소비 쿠폰을 어떻게 쓰는 건지 어떻게 대상이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예, 먼저 금액서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모든 국민들 한 명당 15만 원이 간다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대부분 국민들은 여기에 10만 원을 더 추가로 받으실 것으로 봅니다. 여기 이 추가 10만 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네. 오직 상위 10% 소득권에 있는 512만 명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다 그 25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 그 차상위. 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그 소득이 제일 낮은 한 40%의 가구들. 네. 거기에 대해서는 또 10만 원이 추가돼서 40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그러니까 네. 최저임금 받는 최저소득자들이죠. 네. 이분들은 10만 원이 여기에 또 추가돼서 50만 원을 받습니다. 네. 그렇지만 대부분 국민 여러분들은 25만 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4인 가족이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100만 원 100만 원은 거죠. 받는다. 그거는 연령 뭐 다 상관없이 신생아든 예. 뭐 노부모님이든 다 받으시는 거죠. 예.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거를 한 번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두 차례 나눠서 뭐 지급한다고 하던데요. 지금 어떤 형태로 지급되는지는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저기 그렇군요. 국회에서 지금 이제 논의가 돼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요게 또 이제 받으시게 된다면은 상품권으로 받으실 수가 있고 저 선불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또 받으실 수 있는 네. 그런 방안이 지금 나와 있는데 네. 역시 요게 이제 국회를 통과돼야지만 이제 확실하게 어떤 형태로 받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현금 지급은 당연히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나 신용체크카드 예. 크게 이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지금 걸까요? 선택을 하는 걸로 지금 그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 사용 기한도 좀 제한을 두겠죠. 그렇죠. 몇 년 안에 그리고, 쓰라면은 예. 소비 진작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용도도 아마 제한될 겁니다. 용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요게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요것은 조금 좀 논란이 있지만은 네. 과거에 이런 의도로 돈을 받으면은 네. 뭐 비트코인을 산다는 경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이런 뭐 어떤 투기적인 상품도 좀 산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서는 네. 우리가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것은 네. 이 들어가는 돈이 실소비나 투자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소비 상품을 사야지 네. 만약 이 돈을 저축한다면은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가 개인 있죠. 국가적으로는 너무 아닌 불안하니까. 거죠. 그렇지만 네. 이게 다른 사람의 소득이 돼 가지고선 또 그 사람이 또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연쇄 사슬 체인을 이어가야 되는데 네. 내가 저축을 하면은 그런 연쇄 사슬이 끊기거든요. 네. 그래 가지고선 카드로 주고 시한을 주고 용도를 정확히 좀 제한시켜야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는 거죠. 그리고 뭐 이 돈을 가지고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비트코인이나 뭐 주식이나 뭐 그런 거 들어가는 네. 것을 좀 차단시키려고 하는 노력이죠. 그게 가능할까요? 차단이? 차단이 완전히 가능하진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그 어떤 면에서는 언제든지 이런 그 지원금의 좀 한계인데 네. 제가 이런 소비를 유도하려고
그 쿠폰을 받는다. 이런 쿠폰은 근본적으로는 상품권이죠. 네네. 그런데 이 상품권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받았다. 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돈이 없었지만 뭐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 10,000원 받았으니까 사겠다. 그러면은 이게 아주 우리가 제일 바람직한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상품권 10,000원 왔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10,000원 있는 10,000원 가지고 이걸 사려고 했는데 네. 상품권을 대신 쓰고 10,000원은 그냥 안 내가 써. 저축하겠다. 네. 그러면은 이 경우는 효과가 소용이 떨어진 없는 거죠. 경우죠. 네. 예. 그래가지고선 언제든지 이런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나 좀 이런 문제가 옛날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도 급하니까 이런 이제 그 돈을 지급해주고 있는 셈인데 네. 그렇지만은 좀 다른 정책보다는 효과가 좀 떨어지는 면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능한 정책이 어떤 게 있는데요? 뭐 더 효과적인 정책을 얘기한다면은 정부가 만약 어떤 직접 구매를 했다, 정부가 네. 필요한 것을 아하, 샀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승수 효과라고 하는데 네. 이 정부가 뭐 10,000원을 썼다면은 한 9,000원 정도가 GDP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만약 SOC 투자를 한다면은 네. 10,000원 쓰면 한 8,000원 정도가 나타난다고 나오는데 네. 우리가 코로나 때 10,000원을 줬더니 30% 썼다고 한 굉장히 연구 결과가 한 나왔더라고요. 3,300원 정도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예산처에서 요거를 좀 한번 검토해 본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렇게 우리가 빨리 시작할 수 있는 프로젝트나 네. 좀 빨리 정부가 많이 필요한 것들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최선은 아니더라도 이게 가장 빠른 거죠. 빠른 거다. 예. 네, 그래요. 이번 추경안에 보니까 또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채무 탕감에 대한 방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 보시고 이제 갑론을박하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뭐 여러 군데에서 얘기가 나왔지만은 맨 처음에는 우리가 도덕적 해이라고 부르죠. 네. 내가 이 돈을 안 갚고 기다리면은 정부가 갚아줄 수 있다. 그러니까 네. 내가 왜 갚으냐. 네. 그리고 또 이런 기회에 저 돈을 좀 많이 빌리자. 네. 그렇게 해가지고선 오히려 부실 채권을 키우는 그런 방향이 될 수가 있다고 염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또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분들이 빚을 탕감시켜 준다고 해보세요. 그렇지만은 다시 또 탕감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빚을 내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 소용은 이 정책은 효과가 없는 정책이 된 거죠. 네. 그래가지고선 탕감을 시켜 준다면은 최소한도 이분들이 이런 함정에 다시 들어가지 않게 네. 어떤 교육과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 돈을 빌려주면은 부실 채권이 부실 대출이 늘어나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율을 다른 데서 더 높여서 받으려는 유인이 그렇죠. 생기겠네요. 그 다음에 또 예. 대출할 때도 이게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정책적 대출. 우리가 예. 경기가 소상공인. 나빠지면은 언제든지 네. 처음 나오는 게 저금리 네. 대출인데 위험한 분들한테 오히려 이자를 낮게 대출하면은 네. 그러면은 부실 채권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그 금융 시스템이 약화될 수가 있는 염려도 있고 네. 그것보다 어떤 면에서 더 염려가 되는 것은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 돈을 빌려주면은 문제가 없는 분들한테 빌려줄 돈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창업 활동이나 잘 나가는 소상공인들한테 오히려 좀 피해가 올 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국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탕감을 시켜주고 특히 정부가 기준을 네. 세워서 탕감시킨다면은 네. 그러면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우리가 지금 배드뱅크를 가지고 이 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배드뱅크 자본 반은 정부에서 나오고 반은 은행 기금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부실화된 대출 등을 싼 값에 인수해서 정리하는 전문기관이 배드뱅크잖아요. 그래서 네. 그 은행들이 부실 채권을 좀 더 건전화시키려면은 배드뱅크에 파는 게 맞는데 맞는데. 그런데 이게 그 정부의
돈뿐만이 아니라 은행의 돈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복지 정책을 네. 정부가 민간 돈을 이게 은행 돈 약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바람직한 방향이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있지만은 급하면은 할 수 없지만은 네. 이렇게 계속 우리가 네. 그 탕감을 정책을 다시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좀 우리가 상당히 염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 지금 이제 이렇게 아까 20-30%만 소비로 되고 그런 이제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이게 고물가를 자극하고 가계 부담 오히려 커진다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고물가는 그렇게 걱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지금 잠재 성장률보다 실제 성장률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요. 네. 만약 우리가 이런 추경 정책 가지고 예.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 넘게 올리려고 한다면은 네. 인플레이션 염려를 꼭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재원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30조 5천억 원 추경 재원 중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충당을 한다는 거 국채 발행인가요? 예, 지금 국채 발행이 한 19.8조 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네. 이 추경 때문에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금년 총 국채 발행이 229.8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게 본 예산 계획보다는 네. 한 16%가 높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가 많이 돈을 시장에서 빌려야 되니까 우리가 그 구축 현상 또는 밀어내기 현상이라고 하죠. 민간 돈을 민간한테 원래는 그 자본시장에서 민간들한테 대출을 시켜주려고 하는 돈을 정부가 가져가니까 네. 시장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네, 지금까지 지난 한 2, 3년 동안 예. 건설 시장 건설 그 회사들이 좀 애로가 많은 네. 그런 이유가 이렇게 그 구축 현상 때문에 네. 시장 금리가 높아졌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거는 좀 악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그 어떤 면에서는 추경이 아니면은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보다는 네. 그 우리가 그래도 지금 할 수 없이 그냥 그 할 수 없이 지금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쓰고 있고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장 적은 악영향이 있는 정책들이 뭐냐 네. 요것을 찾아가는 셈이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선 요것은 좀 불가피한 그 결과가 아닌가 좀 그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번 추경으로 국가 채무가 1,300조 원을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이제 국가 부채 비율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인지 또 이제 그 재정 준칙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지는 예.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추경 다음에는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한 49%, GDP 한 네, 49%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비슷한 수준 가지고 있는 나라가 호주, 콜롬비아, 네. 멕시코 정도인데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그 부채 비율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부채 비율이 110%, 그러니까요. 미국은 120%, 일본은 네. 230%라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좀 조심해야 될 몇 가지 요소는 있습니다. 네. 첫째는 지금 얘기했던 뭐 미국이나 일본이 5월에 상당히 좀 국채 시장에서 좀 요동성이 있었어요. 지금 이 나라들이 국채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염려고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국채 비율이 떨어지니까 뭐 큰 걱정은 없지만은 그래도 요즘 국제 투자자들이 이걸 좀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부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늘고 네. 있어가지고 예. 2045년에 100%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 2045년 이요? 예.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지만은 이런 네. 속도를 따르면은 네. 그 2045년에 100%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런 계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원하는 세계 기축 통화가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이나 일본처럼 이렇게 높은 숫자까지 갈 수가 있느냐 여기에 네. 대해서도 좀 의심이 많습니다. 네, 비기축통화국 11개국 평균치 54.3%를 넘어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요. 어쨌거나 지금 정부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재정 정책을 썼을 때 부작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고민을 하지만 그래도 지금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이 방법이라서 선택을 한 거라고 봤을 때 앞으로 어떤 점을 좀 조밀하게 잘 들여보고 정책 효과가 가장 잘 알 수 있게 하느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거든요. 그 말씀 끝으로 좀 정리해 주셨으면 그렇게 해서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 저소득층을 타겟팅한 것, 소상공인들, 작은 기업들을 타겟팅한 거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네, 보고요. 네. 뭐 정치적 문제 때문에 뭐 할 수 없이 그냥 이제 고소득층까지도 이렇게 자금을 지급한 것 같은데 그건 네. 뭐 할 수 없다고 일단은 보지만은 네. 좀 더 효율성에 신경
신경을 써야 되겠다. 네. 이것은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국채 비율이 그렇게 높아진다면은 네. 그러면은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부채 성장률을 이렇게 좀 잡아보겠다. 이런 계획을 좀 같이 발표했으면은 상당히 좋았을 텐데.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새 정부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최대한 빨리 그래 우리가 지금 다음 2년 정도는 할 수 없이 국채가 늘어나겠지만은 네. 네. 우리가 이런 국채 성장률을 잡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할 거다. 네. 장기적으로는 이런 정책을 할 거라는 것도 같이 발표했으면은 좀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